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닫기로요. 은행 빚을 갚을 수 없었고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폐업 5일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가게 앞에서 비에 젖어 당황해하는 노부부를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택시 탈 돈도 없고. 저는 마지막 남은 재료로 따뜻한 국밥을 끓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남은 마지막 5만 원을 택시비로 건넸죠. 그런데 며칠 후 그 노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장님, 이 두 분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이 동네, 아니, 이 일대 건물 20채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지갑 잃은 노부부가 건물주였다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너 망하는 거 보려고 3년을 기다렸어. 고등학교 때 내가 나한테 준 도시락값? 이걸로 다 갚았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도와줬던 친구가 일부러 제 가게를 망하게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5일 남았습니다. 5일 후면 이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대답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 5일 남았구나.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6개, 삐걱거리는 의자들,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 모든 게 저와 함께 늙어가고 있었죠. 여기서 딸 지은이를 키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삶이었습니다. 30년 내내요. 한때는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식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저녁 7시면 자리가 없었죠.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철순의 분식 안 가봤으면 이 동네 사람 아니지.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그때가 그리울 줄이야. 3년 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만나분식이 들어선 날이었죠. 번쩍번쩍한 간판, 깔끔한 인테리어, 젊은 아르바이트생들.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단골들이 있는데 뭐. 하지만 단골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거기가 좀 더 깨끗하고 아이들이 여기는 낡았대요. 이해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사장이 강민호였다는 것.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첫날 그놈이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그놈을 보며 저는 어색하게 악수했습니다. 민호야, 여기서 장사하게 됐구나. 그놈은 제 가게를 둘러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묘하게 불편했죠. 그래, 이 자리가 딱 좋더라고. 유동인구도 많고 내 가게 바로 건너편에.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고등학교 때 그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도시락도 제대로 못 사오고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로 버텼죠. 저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내 거 좀 나눠 먹자. 엄마가 너무 많이 싸주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러 반찬을 더 싸온 거였죠. 그놈은 처음엔 거절하다가 결국
받아 먹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요. 철수야, 고마워. 꼭 갚을게. 3년 내내 그랬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고 준비물 돈도 빌려주고 학원비까지 보태줬죠. 그놈은 그때마다 꼭 갚을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재수 끝에 대학에 간 그놈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후 퇴사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골목에서 분식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3년 전 그놈이 돌아왔습니다. 제 가게 바로 건너편에 지점을 연 거죠. 설마 일부러 여길?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의 다음 행동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개업 2주 후 그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죠. 철수야, 소개할 사람이 있어. 그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사 이사님들이야. 이 동네 시장 조사 중이거든. 이사들은 제 가게를 휙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완전 낡았네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데가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야, 미안한데 이제 좀 정리하는 게 어때? 시대가 변했잖아. 우리 같은 시스템을 못 이기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놈이 일부러 여기 온 거구나. 그 뒤로 손님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놈은 할인 이벤트를 계속했고 전단지를 뿌렸고 SNS 마케팅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할 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그저 성실하게 음식만 만들었으니까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게 됐죠. 6개월 전 그놈이 또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이번엔 웃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전쟁이야. 약한 놈은 망하는 거지. 그게 자본주의 아니냐?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놈이 지금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도시락 줬지? 그거 고마웠어. 진심으로. 그놈이 다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빨리 정리해.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난다고. 그날 밤 저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재료비를 아끼지 않았고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망하는 건 저인가요? 그놈은 왜 잘 되는 건가요? 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은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직도 안 주무세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제가 돈 모았어요. 300만 원. 이걸로 은행 이자라도 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아빠 빚이 제 빚이죠. 같이 갚아요. 지은이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한 흔적이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폐업하자.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 세월이 5일 남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죠. 손님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강민우가 담배를 피우며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놈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롱하듯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자.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날 오후 3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30년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첫 손님의 얼굴,
딸이 태어나던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밤, 모든 게 이 가게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녁 7시,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였죠. 저는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낡은 옷에 흠뻑 젖은 노부부.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는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두 분을 가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실소유주의십니다. 두 분은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할아버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듯 보였죠. 여기가 어디예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두 분께 건넸습니다. 일단 이걸로 몸부터 닦으세요. 따뜻한 거 드릴게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죠. 죄송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길을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는지 가방을 뒤져봐도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택시 탈 돈도 없고. 저는 두 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구나. 제 형편도 말이 아니지만 이 추운 날 비를 맞으며 갈 곳이 없는 이 노부부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괜찮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따뜻한 국물 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앉으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해드리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폐업할 거라 재료를 거의 들여놓지 않았거든요. 남은 건 계란 5개, 대파 한 줌, 냉동실에 얼린 사골 육수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만들어야지. 저는 육수를 끓이고 계란을 풀고 대파를 썰었습니다. 라면살이라도 넣어드리려 했지만 그것마저 떨어진 상태였죠. 그냥 계란국이라도. 20분 후 뜨끈한 사골국을 2그릇 내왔습니다. 드세요. 변변치 않지만. 할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사골 육수예요? 네. 오래 끓인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할머니도 한 숟가락 뜨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두 분은 국을 다 드시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뭐라도 드릴게. 하지만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도 참, 이 나이에 이 꼴이. 저는 두 분을 말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집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 비에 어떻게 가시겠어요? 저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게 제 지갑에 남은 전부였습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돼. 괜찮아. 여기요. 이걸로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장님 성함이 김철수입니다. 김철수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을 가게 밖까지 모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죠. 택시를 잡아드리고 태워드렸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것을 보며 저는 텅 빈 지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한 푼도 없네.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겠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술에 취한 듯 얼굴이 빨개져 있었죠. 야, 김철수. 그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너 오늘도 손님 없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놈이 웃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 시대에 그런 식으로 장사해서 되겠어? 나가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도 아닌데 왜 들어왔어요? 그놈이 코웃음 쳤습니다. 손님? 누가 이런 데 와? 낡고 더러운데.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야, 김철수. 솔직히 말해줄까? 그놈이 제 얼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너 망하는 거 보려고 3년을 기다렸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고등학교 때 말이야. 그놈이 비웃었습니다. 너 나한테 도시락 줬지? 학비도 빌려줬지? 그래서 고마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놈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매일 너한테 구걸하는 기분이었어. 내 동정을 받아야 하는 거지 같은 기분. 민호야. 닥쳐. 그놈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잘난 척하면서 나한테 시혜를 베풀었지.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그래서 성공하면 꼭 복수하려고 했지. 너를 짓밟으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였나? 그때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는데 그게 그놈한테는 수치였다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러 내 가게 앞에 지점냈어. 너를 망하게 만들려고. 그놈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지. 이제 며칠 남았잖아. 금요일이면 넌 끝이야. 저는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참았습니다. 싸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나가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그놈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래, 나간다. 어차피 금요일이면 너 끝나는 거 볼 거니까. 그놈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야, 김철수. 이게 현실이야.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망하잖아.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왜? 3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망하는 걸까요? 왜 그놈은 잘 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뭐해? 결국 망하잖아. 정말 그런 걸까요? 선하게 사는 게 잘못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요일이었습니다. 폐업까지 3일 남았죠.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노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3일 후면 끝인데. 그날 오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아 폐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서류, 세금 서류,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죠. 다 끝나는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비를 맞았던 바로 그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단정한 머리, 그리고 뒤따라오는 여러 사람들. 저는 얼떨떨하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어젯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정작 남자가 다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아들 박준혁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대한부동산개발 대표이사 박준혁. 그리고 이 두 분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이 동네, 아니, 이 일대 건물 20채의.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명함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건물 20채의 실소유주? 어젯밤 비를 맞으며 떨고 계시던 그 노부부가요? 박준혁이라는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놀라셨죠? 부모님이 평생 검소하게 사셔서 아무도 모르십니다. 할아버지가 쑥스럽게 웃으셨습니다. 5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시작했지요. 그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아서 할머니가 남편의 말을 이었습니다. 건물을 하나씩 사들였어요. 지금은 20채가 됐지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젯밤에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모님이 최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심하셔서 가끔 길을 잃으세요. 어젯밤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아버지,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저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노인네 둘을 집에 들여서 밥까지 해주시고 택시비까지 주시고. 할아버지도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평생 장사하면서 수천 명을 만났지만 진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계속 사장님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찾아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 사장님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저를 보고 전화했던 거였군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가게가 많이 힘드신 것 같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이분들께 보여드리게 되다니.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형편이. 박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가게 사정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하나? 하지만 숨긴다고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금요일에 폐업합니다. 그 말에 세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폐업이요? 네. 은행 대출금을 못 갚아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30년이나 하신 가게를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너편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손님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만나분식 간판이 번쩍거리고 있었죠. 저기 말씀이십니까? 네. 저는 강민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안 됩니다. 이런 가게가 사라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법이요? 박준혁이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관리회사를 통해서만 연락했지 주인은 몰라요. 박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네.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30년 동안 임대료를 낸 곳이, 그리고 건너편 만나분식이 들어간 건물도 저희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건너편도요? 네. 사실 그쪽 사장이 임대료를 6개월째 안 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호 그놈이 임대료를 안 냈다고요? 박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래 이번 달 말에 강제 퇴거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잘난 척하면서 사실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어젯밤 일을 겪으시고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놈을 내보낼 겁니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을 도와드릴 거예요. 저는 두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순 없어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은 우리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어젯밤에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추운 밤에 비를 맞으면서 우린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우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택시비까지 주시고.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돈을 모은 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모은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박준혁이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서류에는 철순의 분식 리모델링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1층은 사장님 가게, 2층은 주방과 창고, 3층은 사장님 주거 공간으로요. 그리고 30년 무상 임대 계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장님이 우릴 도와주셨으니 우리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박준혁이 펜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장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받으세요. 사장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장사하신 분이 망해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그 나쁜 놈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강제 퇴거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리모델링 업체가 옵니다. 금요일까지는 가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부터 공사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게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듣고만 있었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착하게 사는 사람이 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증명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장사하세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사장님. 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서류가 들려 있었죠. 꿈이 아니야. 진짜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아, 네, 아빠. 폐업.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울면서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그래, 정말이야. 아빠, 제가 지금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30년 세월이 담긴 이 공간이 이제 새로 태어날 거였습니다. 그때 창밖을 봤습니다. 건너편 만나분식에서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안에서 뭔가 하고 있었죠. 내일이면 저놈도 알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요. 저는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호 그놈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궁금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진짜 승리는 누가 하는 건지를요. 다음 날 아침, 목요일이었습니다. 폐업 예정일 하루 전이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꿈이 아닐까? 주머니 속 계약서를 다시 한번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오전 9시. 저는 카운터에 앉아 건너편을 바라봤습니다. 만나분식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원래 10시에 여니까요. 1시간 남았네. 박준혁이 10시에 강제 퇴거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시 30분. 건너편 가게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놈은 가게 앞을 쓸며 이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망한다는 뜻이겠죠.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1시간만. 9시 5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에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이 내렸습니다. 뒤에는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함께였죠. 그들은 곧장 만나분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강민호는 박준혁 일행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강민호도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박준혁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놈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박준혁 일행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가게 문에 뭔가를 붙였습니다. 빨간색 종이였습니다.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통보. 강민호가 박준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준혁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한 푼도 안 내셨죠. 다음 달에 꼭 낼게요. 제발.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빼세요. 박준혁 일행은 돌아섰습니다. 강민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그놈의 뒤로 아르바이트생 2명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급여는요? 이번 달 것도 아직 안 받았는데요?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박준혁 일행이 제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박준혁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놈이 겉으로만 잘난 척했습니다. 사실은 비투성이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비를 떼먹고 직원 급여도 안 주고 임대료도 안 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이 그렇게까지. 부모님이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어젯밤 세워서 다 캐냈죠. 박준혁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빚이 2억 5천입니다. 은행, 사채, 직원 급여, 임대료까지 3개월 안에 갚지 못한 파산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너 대체 왜 그렇게 산 거야? 박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 사람 아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압니다.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박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창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나눠줬던 일, 학비를 빌려줬던 일, 그리고 3년 전 그놈이 이 자리에 고의로 가게를 낸 일까지. 박준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그럼 사장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그놈은 저를 의도적으로 망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30년 세월을 무너뜨리려 했죠.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라면 용서 안 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장님의 선의를 배신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복수를 했죠. 그런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면 똑같이 당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박준혁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죠.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는데. 오전 11시 건너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여전히 가게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죠. 저 가게 망한대요. 임대료를 6개월이나 안 냈대. 아르바이트생들 급여도 안 줬대요. 역시 프랜차이즈는 믿을 게 못 돼.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죠. 그때 그놈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놈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잖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에 리모델링 업체 오니까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강민호였습니다. 그놈이 비틀거리며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너, 내가 한 짓이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저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날 쫓아내잖아. 강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박준혁이 강민호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이 임대료를 안 낸 겁니다. 당신 잘못이죠. 닥쳐. 너 누구야? 이 건물 주인 아들입니다. 그 말에 강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박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을 괴롭힌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직접 내린 결정이죠. 강민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김철수, 내가 이런 짓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진짜야. 나는 그저 어젯밤 비를 맞은 노부부를 도와줬을 뿐이야. 강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노부부? 그게 무슨 개소리야? 박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젯밤 길을 잃으셨습니다. 김철수 사장님이 구해주셨죠. 그 보답으로 우리가 사장님을 돕기로 한 겁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딴 우연이 어디 있어. 우연이 아닙니다. 박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처럼 남을 짓밟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대가가 돌아오는 거고요. 강민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놈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호야, 나는. 제발. 우리 친구였잖아. 고등학교 때.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저는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친구였던 사람. 제가 도시락을 나눠줬던 사람. 하지만 저를 배신하고 망하게 만들려 했던 사람. 어떻게 해야 하지? 박준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결정은 사장님이 하십시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응, 철수야. 너는 나한테 뭐라고 했지? 강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사는 전쟁이라고 했어. 약한 놈은 망하는 거라고 했지. 그때는 자본주의라고 했잖아. 저는 그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야. 빚을 안 갚으면 쫓겨나는 거지. 철수야.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넌 나한테 기회를 줬어?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짓밟았잖아. 일부러 내 가게 망하게 만들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강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경비를 불렀고 강민호는 끌려나갔습니다. 이럴 수가. 그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리모델링 업체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설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가게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였죠. 2주면 완공됩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박이에요. 지은이는 들뜬 표정으로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렇게 예쁘게 바뀌는 거예요?
완전 고급스러운데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러게. 지은이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안 좋은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은이는 눈치챘습니다. 강민호 아저씨, 그분 때문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했어. 그래서요? 거절했어. 지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빠, 제 생각 말해도 돼요? 그래, 말해봐.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아빠를 일부러 망하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3년 동안이나. 지은이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왜 또 기회를 줘야 해요? 지은아, 그래도 아빠는 너무 착해요. 그래서 맨날 손해만 보잖아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저 학교 보내시려고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그런 아빠를 짓밟은 사람한테 왜 또 잘해줘야 해요? 저는 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친구였는데 밤 10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있었죠. 그 속에 강민호가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 헐렁한 교복, 어색한 미소. 그때는 정말 힘들었겠지. 사진 뒤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손글씨였습니다. 철수야, 평생 고마워할게.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 마이너스 민호. 저는 그 글씨를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너는 이렇게까지 쓰고도 왜 그랬어? 다음 날 아침, 금요일이었습니다. 원래 폐업 예정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됐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건너편 만나분식은 셔터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빨간 퇴거 통보서만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끝났구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아이 둘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철수 사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여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강민호 아내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호 아내? 잠깐만. 들어오시겠어요? 저는 세 사람을 가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으로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강민호 아내는 아이들을 먼저 앉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았죠. 사장님,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부탁이요? 제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사장님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하는지. 여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이 사장님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고등학교 때 도와줬던 친구라고. 그래서 저도 사장님을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 남편이 일부러 사장님을 망하게 만들려고 했더라고요.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못 봤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부인께서 잘못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아내잖아요. 같이 사과드려야죠. 그때 큰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랬어요.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아빠도 벌 받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얼른 아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작은 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가?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아내 본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강민호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와 아이들은요? 이들도 벌을 받아야 하나요? 한참 후 아내가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아빠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건물주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만요. 한 달만 시간을 주면 남편이 돈을 구해올 거예요. 그런데 건물주분들이 사장님 말은 들으신다면서요? 어제 남편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박준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말하면 들어주실까? 사장님, 제발이요. 아내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막았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강민호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특히 저 아이들은요? 알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락해 보겠습니다. 건물주분들께. 정말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립니다. 제가 말한다고 들어주실지. 괜찮아요. 말씀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깊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까? 오전 10시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네. 저기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강민호 아내와 아이들이 찾아온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한 것.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박준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니 사장님, 그 사람은 사장님을 배신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제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부모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결정은 부모님이 하시니까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셔터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그놈은 자기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호는 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야. 그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다녀갔다며. 응, 고맙다. 말해준다고 해줘서.
강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나 진짜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너무 잘못했어. 정말로.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너는 진심으로 날 도와줬잖아. 근데 나는 그걸 수치로 생각했어. 바보같이 성공하면 꼭 보답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복수로 바뀌어 있었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강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질투였나 봐. 너는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해 보였거든. 딸도 있고 가게도 있고 나는 겉으로만 성공한 척했지만 사실은 빚더미였어. 허세였지. 그게 더 싫었나 봐. 그래서 너마저 망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저는 그놈을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민호가 맞나? 철수야, 나 정말 미안해. 그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제발, 한 번만.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박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님 뜻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장님이 용서하고 싶으시다면 저희도 따르겠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1개월 안에 밀린 임대료 전액을 갚을 것. 그리고 다시는 김철수 사장님께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 두 가지를 어기면 그땐 정말 끝입니다. 저는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1개월이야. 1개월 안에 밀린 돈 다 갚아.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쁜 짓 하지 마. 강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철수야. 저는 그놈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가. 할 일 많잖아. 응. 갈게. 정말 고마워.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박준혁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길 바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리모델링이 한창이었습니다. 낡은 벽은 깨끗하게 새 단장을 했고 바닥은 따뜻한 느낌의 나무로 바뀌었죠. 업체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면 완공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사 현장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건너편 만나분식이었죠. 강민호는 2주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는 여전히 내려가 있었고 연락도 안 됐습니다. 1개월 안에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딸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지은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만나분식 프랜차이즈 본사,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만나분식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서 거액의 가맹비를 받고도 약속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강민호 아저씨도 피해자였을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호 씨 연락 닿으세요? 아니요. 2주째 연락이 안 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도 불안했습니다. 혹시 도망간 건 아닐까요? 글쎄요. 집사람과 아이들은 집에 있다고 하던데요. 확인해 보셨어요? 네, 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역시 제 말이 맞았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됐어요. 또 배신당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설마 정말 오후 3시 가게에서 공사를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2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사장님,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저는 그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남편분이 어떻게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 혼자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마이너스 민호. 이게 2주 전 마지막 연락이에요. 그 후로는요? 연락 두절이에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와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돈 구하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서워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혹시 경찰에는 신고하셨어요? 네, 했어요. 근데 성인은 48시간 지나야 실종 신고가 된대요. 이미 2주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정식으로 실종 신고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 어디 간 걸까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부인, 남편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돈을 구하러 간다고. 꼭 해결하고 온다고. 어디서요? 몰라요. 말 안 해줬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뉴스 보세요. 뉴스요? 강민호 씨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얼른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만나분식 가맹점주 본사 앞에서 분신 소동. 기사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오전 만나분식 본사 앞에서 한 가맹점주가 분신을 시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막아서 큰 일은 없었지만 그 사람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45세. 강민호 아내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부인,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보세요. 네, 병원이요? 왜요? 남편분이 사고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얼른 부축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어느 병원인지 알아볼게요. 저는 박준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갑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대체 무슨 짓을?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너 대체 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강민호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괜찮아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큰 화상은 없습니다. 주변 분들이 빨리 막아주셔서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병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강민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과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얼굴은 그을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다가갔습니다. 강민호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왜?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 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갔어. 사기당한 돈이라도 돌려받으려고. 근데 그놈들이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더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본사는 책임 없다고. 강민호가 이를 갈았습니다. 나 완전히 속은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런 짓을? 아내가 울며 물었습니다. 죽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오잖아. 그걸로 빚이라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생각까지 했다고? 바보같이. 나는 정말 바보같이. 강민호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게 됐어. 괜찮아.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난 한개월 안에 돈 갚는다고 했잖아. 근데 못 갚았어. 또 거짓말했어. 강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 말 하지 마. 넌 왜 이렇게 착해? 내가 이렇게 망쳐놔도. 강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만해. 죽으면 안 돼. 하지만 빚을 어떻게 갚아? 그건 천천히 생각하자.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끝났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과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을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가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엄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숨을 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압니까?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30년 전 사업 실패하고 죽으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막았죠. 그리고 다시 일어섰어요. 할아버지가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 아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박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젊은이, 인생은 한 번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정말 끝입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젊은이, 이걸 보세요. 뭡니까? 당신 빚 내역서입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신 갚아줬습니다. 네. 임대료 6개월치, 아르바이트생 급여, 본사 가맹비 일부까지 총 8천만 원입니다. 강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걸?
김철수 사장님이 부탁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갚으세요. 이자 없이 매달 조금씩.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제대로. 2번 다시 이런 짓 하지 말고. 강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가 2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병실을 나오며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거죠? 박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사장님이 자신들을 구해준 것처럼 강민호 씨도 구해줘야 한다고요. 선한 사람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세상에 좋은 일 아니냐고요. 저는 노부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세상은 아직 살만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가게 철순의 분식은 완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 따뜻한 조명, 넓어진 공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온 거였죠. 사장님, 여기 떡볶이 3인분이요. 국물 떡볶이 추가요.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꽉 찼습니다. 리모델링 소식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동네 맛집으로 다시 유명해졌습니다. 30년 전통 분식집, 감동실화로 재탄생. 선행이 부른 기적, 철순의 분식 이야기. 기사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새 출발이구나.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가 한창 바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2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철수야. 민호야. 앉아. 강민호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순대를 내왔습니다. 먹어. 오랜만이잖아. 고맙다. 강민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역시 내 떡볶이가 최고야.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오후 3시쯤 됐을 때 저는 강민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아르바이트 2개 하고 있어. 2개나?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편의점. 강민호가 손을 보여줬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힘들겠다. 괜찮아. 이 정도는. 강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 생각하면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 한때는 프랜차이즈 사장이었는데 지금은 일용직 노동자지.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게 더 편해. 편하다고? 응. 거짓말 안 해도 되고 남짓 밟지 않아도 되고. 강민호가 제 눈을 봤습니다. 철수야, 나 그동안 진짜 개같이 살았어. 겉으로만 멋있는 척하고 속으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진짜로.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진짜 죽었을 거야. 강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줘? 내가 뭘 했다고. 친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넌 내 친구야. 강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저는 다시 일어섰죠. 민호야, 천천히 먹어. 나 일 좀 하고. 응. 저녁 6시.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철수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가운데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부 검사 이준석.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만나분식 프랜차이즈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이준석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조사받으실 분이 계시던데요. 검사가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십니까? 네. 저희 청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만나분식 본사 대표 사기 사건 관련 증인 조사입니다.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불안한 눈빛이었죠. 저는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피의자는 아니죠? 아닙니다. 피해자이자 증인입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강민호는 내내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나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준석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민호 씨, 만나분식 프랜차이즈와 계약하신 게 3년 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맹비로 얼마를 지불하셨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 외 인테리어 비용은요? 3천만 원 더 들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본사가 약속한 지원 내용, 실제로 받은 지원, 매출 현황 등등. 강민호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본사 대표 한석주가 뭐라고 하던가요? 3개월 안에 본전 뽑는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거짓 약속이 있었나요? 많았습니다. 광고 지원, 재료 공급, 경영 컨설팅,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한석주는 구속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가 230명이 넘습니다. 230명이요? 네. 총 피해액이 120억 원입니다. 강민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강민호 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새끼, 날 이용만 한 거였어. 3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강민호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방청석에는 피해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집 날렸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요. 피해자들의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한석주가 들어왔습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뻔뻔함이 가득했죠.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계약서대로 했을 뿐입니다. 한석주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대로요? 허위 과장 광고는요? 검사가 증거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본전, 6개월 만에 월 500만 원 수익 보장이라고 하셨죠? 그건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230명 중 그 수익을 달성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요. 한석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강민호 씨, 앞으로 나오세요. 강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한석주와 계약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강민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석주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었나요? 3개월 안에 본전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1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재료비도 비쌌고 본사 지원도 없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팔았고 빚도 졌고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이유가 전부 한석주 때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가 한석주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들었습니까? 당신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까지 생각했습니다. 한석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라고요?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 계좌에 12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일입니까? 그건 정당한 수익입니다. 정당한 수익이요? 사기로 번 돈이?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제 딸 학비가 없어졌어요. 제 어머니 병원비를 못 냈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모두 한석주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한석주, 네. 당신은 230명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석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한석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좋아요. 방청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울면서 서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배상금 120억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재산 전부를 압류하고 추가 재산도 조사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선고를 마칩니다. 한석주는 고개를 떨구고 끌려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강민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짜 끝났어.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철수야, 나 돈 돌려받을 수 있대. 그래, 잘 됐다. 강민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어. 박준영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응, 갚을 수 있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박준혁과 노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를?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피해자 명단에 있었소. 네. 강민호 씨 빚을 대신 갚았으니 우리도 피해자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강민호가 두 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제대로.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강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세요. 김철수 사장님처럼요. 우리는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민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철수야,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응, 원래 밝아. 나 이제야 알겠어. 뭘? 착하게 사는 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걸.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늦었네.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강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나 다시 시작할게. 진짜로. 응, 알아. 그리고 평생 고맙게 살게. 그래, 잘해봐. 우리는 함께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처럼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철순의 분식은 이제 이 동네를 넘어 서울에서도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고 평일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 방식이니까. 어느 토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있었죠. 철수야, 아침부터 미안. 괜찮아. 무슨 일이야? 강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 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축하해. 응. 오늘 아침에 박준영님께 마지막 돈 입금했어. 강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 하루에 18시간씩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지. 고생했다. 근데 이상해. 힘든데도 행복했어? 강민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줘. 뭐하러 이런 걸? 감사의 표시야. 너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앞으로 뭐 할 거야? 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작은 가게 하나 차리려고. 가게? 응. 분식집은 아니고 김밥 전문점. 강민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너한테 배운 거 있잖아.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 좋은 생각이다. 근데 너한테 허락받고 싶어서 왔어. 허락? 왜? 이 동네에서 할까 해서.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건너편 옛날 내 가게 자리 있잖아. 거기 임대료 싸진다고 하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거기서? 괜찮겠어? 응. 이젠 괜찮아. 과거랑 다르게 살 거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으면 계속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봐. 응원할게. 정말 경쟁자 되는 건데? 우린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잖아. 강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날 오후 박준혁과 노부부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특별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볶이, 순대, 튀김, 국물 떡볶이까지. 우와, 이게 다 뭐예요? 할머니가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어요. 역시 사장님 솜씨는 최고예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비 오던 날, 이 맛이었죠. 네, 기억하세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뭔가요? 이번 분기 매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월 매출 2천만 원, 순수익 800만 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매출이 500만 원도 안 됐는데 사장님 덕분입니다. 박준혁이 웃었습니다. 정직하게 정성껏 하시니까 손님들이 알아보는 거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보세요.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저는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까요? 폐업하고 빚에 쪼들리고 딸에게 짐이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이 우리 인생을 구해주셨죠. 그 비 오던 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해가 질 때쯤 세 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지. 네, 자주 올게요. 노부부가 나가시고 박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요? 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 그리고 남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가는 사람. 박준혁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사장님은 후자예요. 그게 결국 이긴 겁니다. 그날 저녁, 딸 지은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 진짜 많았다며? 그러게. 정신없었어.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거 알아요? 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랑스러웠어요. 자랑스러웠다고? 네. 우리 아빠는 정직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친구들이 아빠 자랑할 때 돈 많이 번다, 좋은 차 산다, 큰 집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은아, 아빠 사랑해요. 평생 저한테 최고예요. 저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 순간 때문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건너편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민훈의 김밥, 강민호의 새가게였습니다. 개업날 저는 화환을 보냈습니다. 새 출발 축하해. 마이너스 평생 친구 철수가. 강민호가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이었죠. 어서 오세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민호가 제 가게로 왔습니다. 철수야, 첫날 대박이야. 진짜? 잘 됐다.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강민호가 웃었습니다. 있잖아. 이제 알 것 같아. 뭘? 진짜 성공이 뭔지. 강민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인 줄 알았어. 남들한테 잘난 척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그럼 뭔데? 정직하게 일하고 떳떳하게 살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 강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성공이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응, 나도.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친구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폐업 위기, 노부부와의 만남, 강민호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누가 1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폐업 직전이던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배신했던 친구가 진짜 친구로 돌아올 줄. 그리고 제 삶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문득 그 비 오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노부부. 그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선하게 사는 게 정말 이기는 거구나. 박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남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은 함께 높아집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건너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민호도 벌써 일을 시작한 거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개의 가게, 두 명의 친구.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료였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만들자. 오전 9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철순의 분식이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서 감동 스토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부부가 앉았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떡볶이를 내오며 부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작은 가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가게요? 꽃집이요. 근데 요즘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요. 부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폐업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힘들어도 정직하게 하세요. 정성껏 하시고요. 그러면 잘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부가 떡볶이를 먹으며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이 맛은 뭔가 다르네요. 그냥 정성이에요. 정성의 맛이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며 힘을 얻은 표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 얻고 갑니다.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네, 응원할게요. 저는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줬구나. 노부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건너편 강민호도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응, 왔어. 오늘도 바쁘셨죠? 응, 손님 많았어. 다행이다. 밥 먹어요.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 정성스런 반찬. 소박하지만 행복한 식사였습니다. 지은아. 네.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내가 있어서.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아빠, 저도 고마워요. 아빠가 제 아빠라서.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30년을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결국 옳았다. 선하게 사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내일도 그렇게 살리라.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육수를 끓이고 떡을 썰고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증명했습니다. 선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지갑 잃은 노부부를 도와준 날. 폐업 위기 가게에 찾아온 예상 밖의 손님. 세상은 때때로 가혹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선한 마음이 배신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됩니다.
김철수 사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도 어디선가 묵묵히 정직하게 살아가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